네, 안녕하세요. 대한불안의학회 창립 20주년 비욘디와 함께하는 대국민 온라인 강좌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상계맥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 교수님은 현재 저희 대한불안의학회 감사를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한정서인지행동의학회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럼 김원 교수님의 공황장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명재 선생님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공황과 나를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공황장애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황장애는 이제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많은 그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유명인들도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그런 일종의 불안장애의 대표격인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공황이 무엇인지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번 강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공황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공황, 한자어죠. 그 공포 할 때 공자죠. 그리고 굉장히 황망하다, 황당하다, 당황하다 할 때의 이 황망. 그래서 공포감이 많이 밀려오고 너무 당황스럽고 황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포, 불안 이 다 비슷하죠. 그래서 공황 발작이란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 드려요. 우리가 불안하다라는 거는 일상적으로 항상 불안하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막 조명이 있으니까 약간 평소 때보다는 불안하죠. 그럼 불안한 것은 굉장히 그 폭과 정도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바다로 비유를 하면 파도죠. 파도가 항상 있고 우리 몸에도 불안은 항상 좀 있습니다. 물론 파도가 조금 센 날이 있고 조금 약한 날이 있겠지만요. 자, 근데 공황이란 불안과 뭐가 다르냐? 공황과 불안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불안이 파도라면 공황은 극심한 불안입니다. 극심한 불안이라서 파도가 아니라 쓰나미를 말하는 거죠. 쓰나미. 그러니까 이제 쓰나미가 있으니까 굉장히 평소에 있던 파도는 큰 어떤 피해를 주지 않지만 쓰나미라는 것은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후유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힘든 그 증상들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상 공황 발작이라는 것은 그런 극심한 불안이 있으면서 여러 극심한 불안이 있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불안과 관련된 신체 증상들이 극심하게 일어났는데 그 시간은 사실은 경과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보통 10분, 뭐 길어야 20분을 넘지 않죠. 그런 쓰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쓰나미 이후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고 잔잔한 파도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 공황은 굉장히 오래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지만 진정한 공황은 이제 10분, 20분 있다가 조금 잦아드는 그것을 우리가 공황 발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줄에 이제 응급실이라고 제가 썼는데 공황 발작이 있을 때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황과 응급실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인데 왜 응급실에 올까요? 죽을 것 같다,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과 굉장히 동반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공황 발작이라는 게 쓰나미라고 얘기했고 또 제가 자동차에도 좀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자동차에 우리가 엑셀레이터를 밟잖아요. 그러면은 그 RPM, 뭐 회전 속도, 엔진 회전 속도가 확 올라가는 그런 계기판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디까지 밟아 보셨을까요? 보통 사람들 거기에 5분의 1도 안 밟죠. 근데
공회전을 우리가 파킹에다 놓고 공회전을 정말로 그 RPM 회전수가 끝까지 올라갈 대로 왕 하면 차가 정말 엔진이 폭발적으로 막 터질 것처럼 왕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차가 터지지는 않죠. 그런 어떤 우리가 불안을 평생 느껴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악셀레이터를 밟은 정도의 어떤 경험을 하는 것, 그런 것을 공황 발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뭔가 죽을 것 같고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하게 되고 황망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응급실로 달려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이제 도착해서 이것저것 이제 응급 선생님이 이 검사를 하고 진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사상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상합니다. 정말로 나는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내 몸이 평소와는 너무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평생 처음 겪어보는 그런 몸의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검사상 이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또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일종의 혼란에 빠지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심장병인가? 왜냐면은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이, 아까 자동차의 엔진이 터질 것 같이 막 그러니까 심장병이 아닐까? 아니면 막 호흡이 가빠지고 막 숨이 막힙니다. 어떤 분들은 나 숨 막혀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호흡 곤란이 있으면 이게 내가 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 몸에 어디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공황장애, 우리 불안장애 특집이고, 이 불안이나 공황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 몸에 어디에 문제일까요? 자, 이게 답입니다. 사실 이제 이 그림은 굉장히 의과대학 학생들도 많이 보는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자율신경계의 작용 그림입니다. 자율신경계 중에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특히 이제 교감신경,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의 작용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 보면은 어떤 이 사람이 이 굉장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죠. 눈은 어떻습니까? 눈은 굉장히 커져 있고, 코도 이제 코에 화살표가 있는데 코에도 호흡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을 것 같죠. 아무래도. 이는 굉장히 다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표정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뭔가 제 생각에는 화가 나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그 밑에 이제 심장이 있죠? 심장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장계통이 있는데, 위와 장계통은 어떨까요? 제가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육에 이제 굉장히 힘을 쓰고 있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자율신경계 반응이라고 합니다. 사실 좀 전에 제 질문, 그 공황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의 병일까? 불안이라는 것은 어디의 병일까 했을 때, 물론 마음의 병일 수도 있지만 신체적으로는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항진된다, 교감신경계가 한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감신경계는 긴장, 흥분, 이완, 긴장, 흥분, 그리고 기쁨에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이제 강의 때 많이 대비하는 그림으로 요 그림하고 요 바로 다음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요 그림하고 다음 그림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당히 뭔가 포즈가 비슷하구나, 몸의 포즈가 비슷하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심장과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 호흡이 엄청나게 많이 과호흡이 일어나고, 그리고 팔, 다리 같은 굉장히 큰 근육이 단단해질 거거든요. 그리고 식은땀이 또 많이 날 겁니다. 식은땀이 많이 날고 손발이 저릿저릿할 수도 있어요. 이런 그 공황이나 불안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런 신체 증상들은 결국은 뭐다?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계의 흥분 증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라는 건 일종의 우리 몸에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스위치를 킨다, 스위치 온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스위치를 끄는 거죠. 좀 쉬어라 라고 하는 스위치 오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원래는 히딩크 그림을 쓰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챗 GPT한테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히딩크가 골을 우리나라가 넣었을 때 이탈리아전에서 이 골을 넣었을 때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는 사진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자, 이 히딩크의 자율신경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자율신경계의 흥분, 즉 교감신경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좀 다르죠. 이분은 화가 났지만 이분은 환희에 차 있어요. 화가 난 것도 교감신경계가 흥분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기뻐서 환희에 차 있는 것도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감신경계는 말 그대로 스위치를 켜고 스위치를 끄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신체 상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뭐가 달라서 이분들의 감정이 다를까?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공황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몸의 느낌과 생각과 행동, 느낌, 생각, 행동. 느낌을 감정이라고 또는 불안이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느낌, 생각, 행동 요 세 가지는 잘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이 히딩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야, 골을 넣어서 너무 신나다. 또 내가 보너스를 또 받을 수도 있겠다. 내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환희적인 정말로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는 것과 플러스해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죠. 이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때리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싸우고 싶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공황장애 환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한테 공황 발작이 왔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자, 이것이 공황의 3요소 또는 불안의 3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느낌이 있고 또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근데 제가 이제 괄호를 쳤죠. 느낌은 주로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몸에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황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응급실로 오면서 나는 몸의 병인 것 같은데 왜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라고 하나라고 굉장히 또 이렇게 그거를 기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고 나는 몸에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라고 할까? 왜냐하면은 물론 몸에 그 느낌이 심하게 불안하게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몸이 어디냐? 뭐 심장이나 뭐 폐나 뇌가 아니라 자율신경계이기 때문에 그 자율신경계와 우리 생각과 행동을 다 이렇게 잘 다뤄주는 그 진료과가 정신건강의학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느낌은 몸에 일어나는 거고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처음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검사, 내과나 외과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내 몸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걸까? 내가 바로 죽는 것이 아닐까? 미치는 것이 아닐까? 아까 얘기한 죽는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이것은 결국은 걱정이고 생각이죠. 그래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공황에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유명인이나 연예인 분들이 공황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굉장히 내가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많죠.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과가 중요하고 내가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잘 살려야 되고 이런 그 부담감과 걱정이 많기 때문에 못하면은 또 큰일 난다. 굉장히 큰일 나고 이거는
내 인생의 커리어가 끝장날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의 파국적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공황이 좀 더 심해집니다. 사람의 또 세 번째 요소로서 사람의 에,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이 불안에 대한 어떤 반응은 도망가는 겁니다. 예, 무서운 것이 있으면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그 무서운 것을 피하고 싶고 그래서 인제 한동안 그 연예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잘하다가 인제 일종의 도망이죠. 일종의 도망으로 인제 프로그램을 잠시 쉰다거나 이제 쉬는 의미도 있지만 몸을 쉬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무섭게 하는 자극으로부터 내가 피해 있는 일종의 도망, 회피, 피함 요런 것들의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치료는 그럼 공황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많은 분들이 인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치료도 아래에 이렇게 두 개로 제가 나눠 놨는데 몸 쪽을 조금 더 치료를 하는 방법. 몸은 자율신경계라고 그랬죠. 그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그 약물 치료를 주로 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생각과 행동은 약물 치료보다는 조금 더 인지행동 치료라는 일종의 심리 치료를 많이 권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공황 발작은 인생에서 일생 중에 80%의 사람들이 경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그 공황 발작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극도로 불안하고 극도로 몸이 안 좋으면서 불안한 그 짧은 고 시기를 겪은 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조사를 해 보면 평생 동안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그 평생 동안에 한 번 정도 그 공황 발작을 경험한 사람은 10명 중에 8명 정도. 굉장히 흔한 거죠. 하지만 그 공황 발작을 한 번 겪었다고 해서 그게 모두가 공황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공황 장애라는 것은 그 공황 발작이 너무 계속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인제 사회생활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는데 큰 지장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공황 장애라고 하거든요. 저도 공황 발작 한 번, 두 번 정도 겪어 봤지만 그때는 인제 몸이 여러 가지 뭐 안 좋고 뭐 과음을 했을 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겹쳐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쪼금 몸이 나아지니까 나는 괜찮아서 다음날 뭐 이렇게 출근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흔히 있을 수는 있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굉장히 드문 장애는 아니죠. 그래서 공황 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2에서 5% 그러니까 뭐 한 50명 중에 1명, 20명 중에 1명 정도까지는 공황 장애로 진단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황 장애가 또 사실은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치료를 잘할 수 있는 치료율이 높은 병이지만 요거가 너무 길어지거나 제대로 빨리 치료를 못 받거나 해서 좀 후유증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 질환이 많아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써 놨는데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감이 심해서 인제 환자분들이 지하철을 못 탄다거나 지하철에서 내가 공황이 있었으면 지하철을 못 탄다거나 대중교통을 못 타고 뭐 비행기를 못 타고 뭐 비행기 공포증 뭐 폐쇄 공포증 요게 다 인제 공황 장애와 거의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가 굉장히 오래되고 지속이 되면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기 힘들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게 되고 이게 우리의 행동이 위축이 되죠. 행동이 많이 위축이 되다 보면은 우울증도 쉽게 걸리고 다른 불안 장애와 연관이 많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쪼끔 더 많은데 여성은 호르몬 변화도 심하고 그런 그 남들의 평가를 쪼끔 더 신경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그것은 인제 앞으로 또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약물 치료 아까 몸 자율신경계를 주로 치료하는 약물 치료로는 크게 인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항우울제와 항불안제가 있죠. 항우울제가 사실은 좀 더 권장되는 약물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항우울제는 그 금단 증상과 그 내성이 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의존성, 의존성이 사실은 없는 약물이죠. 그 의존성이 있는 약물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안정제라고, 신경 안정제라고들 일반 분들이 많이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항불안제 계통이 있는데요. 이 항불안제는 의존성이 좀 있습니다. 의존성이란 건 사실 왜 생기느냐?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효과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할 때 항불안제를 먹었는데 효과가 너무 빠르고 확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 약을 계속 좀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이 뇌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뇌가 거기에 또 익숙해져 가지고 '아 조금 더 필요해, 더 필요해.' 이렇게 자꾸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것을 인제 우리가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항불안제가 몸에 독성이 있거나 몸에 안 좋은 것은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몸에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존성이 생겨서 끊지를 못하면 너무 오래 드시게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대체로 항우울제를 좀 더 드시고 항불안제를 쪼끔만 쓰시거나 빨리 끊거나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인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약 먹었을 때 바로 편해지는 이 항불안제를 좀 더 많이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의사와 환자 간의 긴장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를 좀 잘 이해하셔서 쪼끔 어 치료의 어떤 효과가 좀 더디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항우울제가 훨씬 더 권장되는 치료다. 요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인지행동 치료는 일종의 뭐 마음 다스리기랑 비슷하고 공황과 나를 이해하는 것과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공황이라는 게 과연 뭘까? 공황은 한마디로 신체 느낌에 대한 공포입니다. 예. 여러분들 공황이 있으셨던 분들은 '내가 어떤 신체 느낌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나.' 요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는 것에 대해서 공포심이 있는가? 아니면은 손발이 막 찌릿찌릿 저리는 것에 공포심이 있는가? 아니면 어지러운 거에 공포심이 있는가? 아니면 뒷골이 땡기는 것 같은 것에 공포심이 있는가?' 네. 그 공포심이라는 건 뭐냐? '내가 뒷골이 땡기면 이게 뇌졸중인가?' 이렇게 어떤 약간의 좀 더 과장되거나 잘못된 어떤 의학적인 나의 생각 때문에 그런 공포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몸의 느낌이라는 것은, 느낌이 많은 병은 별로, 사실 심각한 병은 사실 느낌이 많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 위험한 췌장암이나 이런 거는 전혀 느낌이 없기 때문에 말기에 가서나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거든요. 우리의 느낌이라는 건 사실은 다 아까 뭐 어디에 작용이라 그랬죠? 자율신경계의 작용이거든요. 자율신경계가 대부분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근육이 좀 경직되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과 신경이 느낌을 대부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과 신경에는 그렇게 정말로 심각한 큰 병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 공황장애가 뭐 가벼운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그렇게 죽는 병, 미치는 병 이런 것에 대한 공포까지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포라는 것을 이해하고 공포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체 느낌의 공포를 또 인제 그다음에 넘어가서는 이 공황이 또 올까 봐 또 공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포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악순환을 자꾸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뭐에 대해서 놀랐으면은 그걸 비슷한 것만 봐도 또 놀라고, 그 공황이라는 느낌이 너무 싫기 때문에 그 싫은 게 다시 오는 것을 또 무서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우리가 불안에 대한 불안, 이런 책도 있거든요. 생각에 대한 생각, 불안에 대한 불안. 요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공포심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이 불안할 때 우리가 항상 본능적으로 도망가게 된다, 회피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우리가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인생에 어떤 인생이 힘든 것도 많지만 인생에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게 되고 자꾸 위축되고 인생에서 도망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황 환자분들한테는 특히 이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거나 아이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아이가 만약에 학교를 처음 갔을 때 너무 적응하기 힘들고 친구들이 무서워서 공황이 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아이한테 그럼 너 공황이 있고 불안하니까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계속 이렇게 조용히 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냥 학교를 안 가는 게 좋겠다. 너가 불안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계속 도망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후유증을 낳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드라마 같은 것에서 아까 제가 뇌졸중 얘기했는데 뒷골 이렇게 딱 잡으면서 누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확 주면 뭐 고부관계를 다룬 막장 드라마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뒷목을 딱 잡으면서 확 쓰러지고 뇌졸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병원 장면 나오고. 하지만 사실은 뇌졸중은 이렇게 뒷목 잡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확한 의학적 지식이 있으셔야 되고요. 뒷목이 뻐근하다, 뒷목이 찌릿찌릿하다 이것은 다 사실은 근육입니다. 근육이고 진짜로 뇌졸중에 어떤 혈관에 막히는 뇌경색이 왔을 때는 딱 오고 바로 쓰러지기 때문에 이게 뒷골이 땡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1분, 2분 경험하고 그런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를 잘 아셔야 되고 또 이렇게 환자분들 잘 면담을 해보면 뭐 한 2, 3개월 전에 뭐 외삼촌이 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뒷골 땡기는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무서움을 갖게 됐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보시거든요. 심장이 정말로 이렇게 너무 빨리 뛰는데 그러다가 터지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교감신경이 끝까지 올라가면 교감신경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끝까지 올라가면 사람이 미치진 않나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감신경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공황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가장 깊은 곳에는 나는 병에 좀 취약한 사람이다. 나는 뭔가가 약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를 저는 좀 이렇게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제가 PPT 만드는 법을 잘 몰라서 이 분수 표현을 잘 이제 수학에서 나오는 분수. 자, 불안이라는 것을 재밌게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감 분의 위험이다. 자, 우리가 몸에 어떤 위험을 느낀 거죠. 착각해서 사실 위험을 느낀 거이긴 하지만 뭔가 위험한 병이 아닐까, 미치는 병이 아닐까 이렇게 위험을 느끼는 게 분자고 거기에 커지면 불안이 당연히 높아지죠. 하지만 분모가 커지면 어떨까요? 분모가 커지면은 불안이 줄어들잖아요. 분모는 뭐냐?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래서 내가 내 몸이라는 게 사람의 몸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그렇게 쉽게 죽거나 쉽게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제 응급실이나 내과에 가서 검사를 많이 받아 보셨을 거예요. 그럼 검사 받아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내 몸은 괜찮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고 또 두 번째 자신감은 내가 이런 공황이나 불안한 게 있을 때라도 요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다. 나는 당황하고 황망하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압도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요런 시간을 통해서 공황에 대해서 알고 배움으로써 요렇게 조금씩 대처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자신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살아오셨고 힘들고 불안한 뭐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느 정도씩 다 조금씩 나름대로 이렇게 헤쳐 오셨어요. 그 헤쳐 온 경험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게 다 본인의 자양분으로
남아 있는데 그거를 좀 이제 인식을 못 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이때까지 항상 실패만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때까지 그 더 어려운 환경에 있으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그거를 어느 정도 잘 겪고 헤쳐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스스로한테. 이 위험이 진짜로 위험한 것인가? 나의 몸에 이런 느낌들, 이 느낌들이 정말로 나를 파괴하는 건가? 정말로 위험한 건가? 요렇게 한번 되물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감의 측면에서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다면 보고 계시는 것 자체도 이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시간이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을 하고 나면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은 죽을 확률은 0 인가요? 저한테 위험이라는 거, 제가 뭔가 다른 병이 있을 가능성은 0% 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 0은 아니죠. 제가 오늘 갑자기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 가지고 이 건물이 무너져서 제가 죽을 확률도 0은 아닐 것입니다. 뭐 수백만의 1, 수조분의 1은 될 수 있을지라도 0은 아닐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또 죽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사와 우리의 인생에서 0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일종의 철학적인 생각도 우리가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나이가 들수록 그래도 쪼끔 지혜가 생기고 하는 것이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위험은 사실 0은 아닙니다. 0은 아니고 제가 오늘 죽을 확률도 있습니다. 0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꼭 0 이어야지 내가 안심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안심할 수 있을까? 10%, 5% 어느 정도까지 안심할 수 있을까? 다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너무 흑백 논리, 100 아니면 0 이야. 내가 위험이 0 이어야지만 안심할 수 있어. 아니죠. 내가 10 까지는 내가 견딜 수 있고 20 까지는 견딜 수 있고 그런 능력들이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자신감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자신감을 쪼끔 더 기르면 10%, 20%, 30%의 위험도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정말 좋은 말이 있거든요. 제가 인제 수능 보는 친구들한테도 "진인사 대천명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공부할 거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운명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누구나 죽잖아요.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어떤 명상 같은 것들도 나이 들수록 쪼끔씩 필요하고 그것을 인제 요즘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목에 있는 "철저한 수용이다." Radical Acceptance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인제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좀 겸허해지고 오히려 '나는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더 불안해지고 공황에 더 가까워지는 거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뭐 내일 우리 영화 같은 데서 인제 소행성이 1 달 후에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수용을 하는 사람은 이 1 달 동안에 내가 죽기 전 1 달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요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계속 불안해할 것인가 아니면은 수용해서 그 1 달을 살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원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뭐 또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공황장애와 관련된 질문 중심으로 네,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젤님께서 공황장애 진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좀 오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드신다고 하시고요. 약물 치료는 그 아까 슬라이드에서 김원 선생님께서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완치와 재발에 대한 그 질문이 이 뒤에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황장애도 이게 재발이 계속 될 수 있는지, 과연 완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함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황장애 진단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물론 정신과 진단,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이 이제 그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그 질환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하는데 그 진단을 위한 검사는 사실은 공황장애와 비슷할 수 있는 신체 증상, 신체 질환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저혈당에 빠진다든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진짜로 이제 심장에 부정맥이 있으시다든지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응급실이나 내과를 방문하시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해서 검사를 근데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질환들은 기본 검사만 해도 사실은 다 나오거든요. 심전도만 찍어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내과적인 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그런데 이런 그 증상들이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증상들이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내가 뭔가 스트레스가 많을 때 늘어난다거나 걱정이 많을 때 늘어난다거나 조금 또 걱정이 줄어들면은 좀 낮아진다거나 이렇게 그런 변화가 있으면 사실은 심리와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황장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심리와 영향이 있고 두 번째 내과 외과 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공황장애 진단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오진이라는 것에 대한 걱정은 이제 못 찾은 어떤 내과 질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 건강검진을 진인사 대천명으로 뭐 1, 2년에 한 번씩 계속 하시면은 큰 이제 걱정은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약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주로 권장을 드리고 완치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조금 좀 다르죠. 특히 이제 우리 코로나 같은 어떤 감염병 같은 것은 완치라는 개념이 있지만 우리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완치라기보다는 증상이 완화됐다. 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지금 설명드렸듯이 정상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불안과 또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공황의 사이에서 그게 딱 지점이 딱 병이고 어느 지점은 정상이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으면은 완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뭐 여러 연예인분들 중에서 나는 약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을 먹으면서 완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히히히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공황장애가 와서 그 약물인 브린텔릭스를 먹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임신 준비 중이신가 봅니다. 시험관 중에 라서 브린텔릭스를 줄이고 있어서 걱정이시라고 하고, 이렇게 시험관 임신 중에 브린텔릭스를 비롯한 치료제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임신 준비 중인데 약을 또 드시고 있고 여러 가지 일도 하시느라고 많이 조금 어,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잘 헤쳐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우리가 임신 준비 중이거나 이제 임신이면은 그 약은 일단은 끊어보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그
약을 끊었을 때 너무 이제 증상이 심하게 일어난다든지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은 또 태아한테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계속 먹으면서 계속 임신 유지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약들의 종류에 따라서 임신에 이제 나쁜 영향의 정도에 대한 어떤 이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미국 기준, 유럽 기준 좀 다르긴 하지만 뭐 A, B, C, D, E, X 클래스 뭐 이렇게 클래스가 있는데 우리 그 보통 진통제로 많이 먹는 아세트아미노펜, 예, 뭐 타이레놀이라는 상품명으로 제일 유명한 그런 약들도 사실 보통 대부분의 약들이 그런 C 등급입니다. C 등급. 그리고 이제 정신과 특히 이제 불안장애나 공황장애에 쓰는 약들은 대부분 C 등급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을 드시면서 임신 유지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 주치의 선생님과 항상 면밀하게 상의하고 또 남편이나 가족분들하고도 상의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밤새꿈님께서 주셨는데, 아마 공황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공황이 잦아졌는데, 응급실을 가도 딱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있다. 이럴 때 좀 비상약이라도 좀 처방받아 두는 게 좋은지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이 항불안제를 처방받아 두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그 오늘 강의 드린 것처럼 이 병원에 이제 그 정신과 의원에 꾸준히 방문하시면서 그 선생님과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항불안제보다는 항우울제를 유지하는 경험들을 하고 하면서 점차 본인의 경험과 자신감이 같이 쌓여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간편한 걸로 보면은 지금 밤새꿈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참다가 뭐 항불안제 한번 먹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간편성에선 제일 좋을 수 있지만 이 공황을 정말로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 의원 방문해서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그런 걸 하면 훨씬 더 좋은 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좀 보겠습니다. 크리스탈님 질문인데 아마 자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학교 남자아이인데, 며칠 전에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면서 결국에 학교도 못 갔고, 그런데 또 응급실에 가서 보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다시 그럴까 봐 자녀분이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또 아버지께서 공황장애 경험도 있다고 하시고요. 이게 그 어린 친구들한테도 공황장애가 올 수 있는지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공황장애는 사실은 연령이 물론 20, 30대에 가장 많고 흔하긴 하지만 예, 어린이에서도 뭐 안 생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에서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황은 이제 공황 발작 혹은 우리가 공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난다 이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열병이다. 옛날에 어떤 열병인지를 잘 모를 때는 열병. 지금은 뭐 이렇게 무슨 열병 이렇게 되면 그건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황 증상은 공황 장애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불안장애나 다음 뭐 내일 또 있을 텐데 사회불안장애나 뭐 강박증이나 우울증에서도 그런 불안이 심해지는 현상이 있을 때는 공황 증상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공황 증상이 있는 우울증 이런 우리 용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는 사실 이 지금 상태가 공황 발작은 맞는데 이게 공황 장애인지 아니면은 좀 학교 갈 때 좀 그렇다고 했으니까 어린 아이에게서 이제 학교 공포증이나 학교 공포증이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또 이제 분리불안, 이제 부모님과 떨어지는 분리불안이나 이런 소아청소년에서 많이 발생하는 불안들이 있거든요. 그 불안이 갑자기 이렇게 쓰나미처럼 좀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공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그 문제의 공황 발작이 이제 동반될 수 있다. 그래서 학교를 계속 못 가는 이제 계속 시도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학교를 보내는 거를 안심시키면서 시도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속이 너무 된다 그러면은 소아청소년을 전문으로 하는 정신건강의학회를 좀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아마 이런 분들 실제로 많으신데요. MRI를 찍을 때 사실 한 2, 30분 정도 그 되게 비좁은 그런 공간에 갇히는 그 느낌이 들어가고 또 소리도 되게 시끄럽게 나고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MRI 자체를 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황장애라고 볼 수 있는지 다른 생활은 다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예, 그 현상 자체는 비슷한 기전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MRI 찍을 때만 그렇다 그러면 뭐 폐쇄 공포, MRI 공포라고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기전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MRI를 찍을 때 답답하니까 자율신경계가 올라가게 되고 그 자율신경계가 MRI 상황에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분이 그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하여튼 그 건강에 대한 걱정이 확 올라가는 것이죠. 다른 생활은 괜찮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으면 뭐 MRI 찍을 때만 안정제를 놓고 주사하고 이제 MRI 꼭 필요할 때 찍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걸 전반적인 상황 일상생활에서도 요게 이런 현상이 퍼지면은 그것은 이제 공황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데이지님께서 그 공황 증상 때문에 지금 휴직까지 할 정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 여러 가지 공황 증상들 중에 또 혈압 상승을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데 교수님 뭐 혈압 상승도 가장 흔한 공황 증상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의학 그 상식이나 의학 정보가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공황에는 안 좋은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데이지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고혈압은 위험하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고혈압이라는 게 뭘까요? 고혈압이라고 이제 내과에서 고혈압 약을 먹는 거는 항상 내가 평균적으로 24시간 동안 평균적인 혈압이 계속 높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왜 치료하느냐? 그렇게 24시간 동안 혈압이 계속 높으면은 10년 되고 20년 되면 그게 혈전이 생기고 혈관에 현상이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혈압 상승은 아무런 이상이 없고요. 우리가 일시적인 혈압 상승을 하기 위해서 그게 재밌는 거거든요. 재미를 위해서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가 올라가면 당연히 혈압이 200, 215 뭐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럴 때 이제 뭐 약간 뒷골이 땡기는 느낌도 있지만 그건 혈압 때문이 아니라 근육 긴장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일상적으로 항상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환희에 차고 막 재밌고 막 그럴 때 혈압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물론 그때 혈압을 재는 사람이 없으니까 혈압이 올라가는지를 잘 모르는 거기는 하지만 예, 그래서 혈압 상승도 보통 있는 증상이고 그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라는 것은 위험한 것은 아니다. 요거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공황장애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으실 텐데요. 선생님 그 공황장애 때문에 고생하셨지만 또 잘 이겨낸 기억에 남는 또 환자분 혹시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뭐 너무 많죠.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은 이제 어떤 공황이 심하면 이렇게 회피 증상을 많이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밖에를 잘 안 나가고 하시게 되는데 밖에 안 나가면 그냥 편하니까 그냥 이제 결혼하신 분이었는데 남편이 외부에서 할 일은 남편이 다 하고 자기는 집에서만 이제 조용히 이렇게 잘 그래도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약도 사실은 처음에만 먹었고 나중에는 약을 안 드셨어요.
집에만 있으면 편하니까. 그 철저한 어떻게 보면은 회피 증상으로만 돼 있는 공황장애였죠. 근데 그분은 왜 병원에 오셨냐?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간 거예요.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이 예, 부모님 면담을 신청했겠죠. 근데 나 밖에 안 나가 봤어요. 이분은 아이 출산한 뒤로. 근데 선생님이 오라는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난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병원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분한테는 약물 치료는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인제행동 치료만 했는데 사실은 인제행동 치료가 요즘 우리 의료 환경에서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분은 어떻게 다행히 그게 맞아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인제행동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고 특히 그 아이가 학교를 간다, 이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동기가 되고 그 공황장애를 조금 심하게 했죠. 왜냐하면 이 치료를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거니까 공황장애 증상은 이분한테 심하게 만든 거예요. 학교를 가야 됐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가 자체가 동기가 되어서 내가 공황장애를 더 치료해야겠다라는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었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이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사실은 뭐 여러 이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조금 치료를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결과는 육성회 회장까지 하시는 육성회 회장까지 하시는 네, 그런 굉장히 그 좋은 그 치료 결과를 보인 적이 있어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기억에 많이 나는 환자분입니다. 네. 되게 감동적인 네, 환자분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김원 선생님과 공황장애 이야기 들어봤고요. 5시부터는 이경욱 교수님과 불안장애 전반에 대한 또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